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롯데그룹이 시끌시끌하네요. 동생인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무난히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형제끼리 총괄 회장인 아버지를 둘러싸고 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룹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요. 조선업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제조업 전체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생경제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전쟁이요? 네, 주시장에는 거의 전쟁이라고 비교할 만큼 예.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2019.03 마이너스 18.59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712.86 마이너스 17.6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840억을 매도했는데요. 네. 코스닥에서는 503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반대로 거래소에서 734억을 매수했는데요. 코스닥에서 1133억을 매도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기관이 참 못됐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못됐다고요?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보시면 해외 시장이 보시면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은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종목을 교체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수익을 냈던 내수주들 네. 중심으로 해서 아직 뭐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부담스러워서 어제 한미약품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에 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좀 챙길 것을 좀 챙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노식 매매를 합니다. 누가 팔면 나도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주들이 상반기 내내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건자재라든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내수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는데요. 최근 서서히 좀 탄력이 떨어지는 듯하더니 어제 오늘 좀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반대로 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또 내수주가 있었는데 자동차주 네, 이런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수출주 쪽이고요. 예. 내수주 중에서 내수주 그동안 중에서. 좀 부진했었던 백화점, 그다음에 쇼핑 관련주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네. 그다음에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틈새를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거래소 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IT 급락과 반도체 급락에 맞춰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인 화학주라든지 또 특히 자동차 방금 말씀하신 네. 이런 섹터들이 좀 빈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역부족이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도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성장성에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이버도 실적이 좀 2분기에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징이 어닝 미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닝 미스 못 맞추는 네, 거군요. 네, 예. 어제 한미약품도 뭐 그래도 한 300억대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몇십억, 20몇 억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매도세가 출회를 했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설마 했는데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또 공격적인 매도세가 출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내수주들에 대한 매도세, 뭐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강하게 압박을 했고
거래소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이 오늘 6,900계약 이상 매도했거든요. 네.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일단 좀 기관의 그런 힘에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많이 전개됐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실적이 하나하나 발표되면서 좀 미뤄졌던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일단 그런 부분 어제 이제 FOMC 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9월이네 9월이 아니네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9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달려왔던 개별주들이 조정을 받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들도 많이 작용을 했겠고요. 이제 슬슬 포트를 좀 교체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기관들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뭐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좀 너무 과하게 달렸던 부분을 지금은 좀 약간 토해내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그동안 오를 때 사실 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올라와 이랬던 종목들이 지금은 또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많이 공평합니다. 항상 뺏었으면은 돌려주고 너무 많이 줬으면 다시 뺐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참 개인이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눈치가 없군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은 학습 효과를 많이 시장에서 당하게 되는데요. 기관들이 일단은 가야 될 개별주 종목들을 올리고요. 또 조정이 왔는데 개인들이 팔거나 사면 또 반대로 산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파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면 아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한 4-5차례 반복하게 되면 조금 빠지면 개인들은 다시 사게 되거든요. 아쉬워서. 근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그게 한 번씩 두 번씩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는 고점이구나, 이 업종이 고점이구나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레포트들을 좀 잘 보셔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쏟아낼 때는 결코 주가가 빠질 때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면 오히려 좀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윤도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낮추는 것을 시사를 했다고 하네요. 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물가 안정 목표를 2.5에서 3.5%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성장,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에 1%대로 떨어진 이래 지난달까지 32개월 동안 그 목표의 하한선인 2.5%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해 올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새 물가 안정 목표는 현 수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물가 안정 목표치를 세우는 게 물가가 너무 뛰지 않게 보통 이제 맞추는 건데 너무 밑돌고 있으니까 그걸 좀 기준을 낮추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택시장 보면은 요즘에 아파트 매매도 잘 되고 한다고는 하지만 신규 분양도 잘 되고요. 근데 미분양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차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비교적 작게 다뤄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월 말보다 21.1% 증가한 34,06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국 미분양은 작년 12월 이후에 5개월 연속 감소한 뒤에 5월에 소폭 증가로 돌아온 뒤 지난 6월에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네, 미분양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한 달 전에 비해 11.5%, 1,662가구가 증가한 16,094가구로 나타났고요. 지방은 한 달 새 31.1%, 4,264가구나 증가한 17,97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양시장이 뭐 굉장히 활발하다, 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분양시장이 그 정부의 수요 진작책으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여오긴 했지만은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네. 그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또 미분양 증가가 네. 하반기 분양시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뭐 그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혹시 미분양 쪽에서 뭐 중소형과 중대형을 좀 나눠서도 발표가 되나요? 네,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이 인기가 적어서 중대형이 늘어나는 추세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워낙 중소형 공급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 중에서도 전체적으로도 중소형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하반기에는 이런 게 또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면은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기는 하네요. 네. 네. 주식 시장을 보면은 글쎄요.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쉬어가는 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8월이 휴가철이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요. 예.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이제 대외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8월에는 코스피가 2000선 주변에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네, 예상 등락 범위 보통 밴드라고 하는데요. 그 1950에서 2150선으로 제시됐고요. 지수가 크게 빠질 이유도 없지만 또 크게 오를 요인도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증권사들 거의 그런가요? 네, 현대증권은 그 어닝 모멘텀이 부족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남아 있고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크게 올라갈 여력이 없다고 예상했고요. 네.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리스 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가운데 달러가 부담 요인이지만 2,000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스권이란 얘기네요. 네. 이럴 때는 투자자들도 좀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뭐 휴가철이니까요. 네. 교통수단 가운데 이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국내 교통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4년 국가교통 통계를 발간했는데요. 네.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단 분담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각 여객 수단별로 이 분담률 누가 어떤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지를 조사한 통계인데요. 그렇군요. 2004년 대비해서 2013년 여객 수단별 수동 실적 증가율은 버스가 25.8%, 철도가 25.3%, 항공이 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일반 철도 중에서 KTX 분담률이 2005년 28.1%에서 2단계 개통 이후인 2013년에는 41.3%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4년 1,493만 대였는데요. 2013년에는 1,940만 대로 30%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2012년에 2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 시장이 성장하고 관광 수요가 증대되면서 2013년에 600기를 넘었고요. 네. 이거는 2004년과 비교하면은 2004년은 293기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잘 깔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가 많이 된 게 이용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도 늘어났지만 어쨌든 이런 대중교통의 분포도 더 많아져서 공급도 많아져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대리운전하는 경우에 운전 중에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리운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이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량의 이동만 요청하는 탁송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미리 대리운전 업체에 알려야지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의뢰인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동승해서 운전 대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같은 통상적인 대리운전과는 달리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기사에게 차량만 목적지까지 보내달라 하고 네. 탁송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약관상에 이런 문구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대리운전 기사가 통상적인 대리운전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탁송 중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특약에 가입해서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탁송 업무를 취급하려는 일부 대리운전 기사만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네네.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럼 대리운전 기사는 그러니까 일부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업체에 이제 대리운전 탁송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는 네. 탁송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달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탁송하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네. 업무상이나 밤에 음주한 그렇죠. 경우에도 그런 예.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들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는 나왔었는데 오늘 정식으로 발표가 됐죠. 네,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네. 이러니 해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네. 2분기 전체 매출은 일단 48조 5,475억 원, 영업이익은 6조 8,9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와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7.3%, 네. 영업이익은 4% 줄어서 기대에 못 미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네. 예, 반도체 부문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호조를 보인 반면에 스마트폰 사업은 갤럭시 6라는 신규 프리미엄 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절반 정도면은 반도체가 좀 효자 노릇을 한 건가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반도체 부문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이 11조 2,9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도 1조 원가량 증가했고요. 예. 영업이익도 3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분기보다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셈인데요. 네. 반면에 스마트폰 사업은 성적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네, 매출이 26조 6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데 그쳤고요. 예. 영업이익은 2조 7,60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바일 부분 예. 네, 비슷한 수준임에도 이제 기대 이하라는 게 네. 상반기 중에 갤럭시 S6라는 프리미엄 모델이 나왔는데요. 네. 예, S6 중에서 엣지 모델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네. 제대로 대체를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윤도진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생생 인터뷰는 정말 생생한 아이템인데요. 지금 롯데판 형제난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빅데이터 경제지도에서는 용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지금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뭐 형제의 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자신이 경영권을 쥐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인데 귀국했죠. 그래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본인 유리한 것 같은데 동생이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형제의 난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 YTN 경제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 상황 파악을 약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제 네. 27일이죠. 네. 27일에 일본 그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는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3사람이요? 대표이사 회장이 신교코 네. 총괄회장이고요. 총괄회장. 예.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한국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동생. 예. 그다음에 예. 일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대표이사 네. 사장이 있습니다. 예.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 신격호 회장은 나이가 93살이시고 예. 고령이고 해서 보고는 받으시고 업무를 챙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을 다 아울러서 예.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었던 그렇죠. 거죠. 그랬는데 예. 형이 있습니다. 네. 신동주라고 형이 있는데 1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신격호 총괄회장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렇죠. 일본으로 예. 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외한 6명의 홀딩스 임원들, 이사들을 예. 다 해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신동빈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당연히 거죠.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거기가 7명인데 네. 신격호 회장 빼고 6명이죠. 다 해임. 이걸 다 해임한다라고 예.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회가 아니고요. 이사회가 아닙니다. 네.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네. 정식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예. 아예 아버지를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해임을 시끌시끌해진 시키고 거죠. 명예회장으로 뭐 추대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네. 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구두로 네. 홀딩스의 임원들 자기 빼고 다 나가라 예. 라고 한 게 적법하냐. 그렇죠. 그겁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을 형 측은 적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동생 측은 그건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다. 자기가 연 게 예. 적법하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죠. 별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없는 게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난해 말이었죠. 이게 동생 중심으로 동생 신동빈 회장 중심으로 롯데가
경영권이 승계가 되는 게 좀 무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도 했어요. 사실은 네. 일본 그 롯데 그룹은 계열사가 한 36개쯤 되는데 네. 형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형이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작년 말에 그 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이 되고 그렇죠. 올해 1월에 예. 1월 초에는 그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해임됩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 그룹에서도 해임되고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서도 해임되고 그러면은 장남은 다 참여하지 말아라는 사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 형은 또 한국 내에도 롯데 건설이라든지 등기 임원이었는데 네. 그것도 다 해임을 당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타이틀이. 그렇죠. 없고 예. 그러면 그 공간을 누가 메우느냐. 이제 동생이 메우죠. 네. 동생은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3월에 롯데호텔 서울에 있는 네. 롯데호텔 등기 임원이 처음으로 되고 네. 그다음에 지난 16일 7월 16일에는 그 홀딩스의 대표이사 부회장 그 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 자리를 한 7개월 만에 비어 있었죠. 그다음 대표이사 부회장이 네네. 없었죠. 그 자리를 들어갔군요. 동생이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됐군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며칠 안 된 거예요. 7월 16일 한 2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장남의 마음은 굉장히 급해졌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무리하게라는 거는 좀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에 갔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가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용한 편이었잖아요. 다른 기업들 뭐 삼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고 총괄 회장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이사회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불거져서. 그러게요. 근데 지금 신격호 회장은 공식 발언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보고만 일단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영권이 신동주 회장에게 거의 다 넘어온 셈이었죠. 지금 형식상으로는 다 넘어온 셈이죠. 예. 일본 홀딩스 부회장도 하고 있고 당연히 한국의 롯데그룹 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삼성도 사실은 그렇기는 했습니다만은 장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장자 우선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격호 총괄 회장, 전 총괄 회장이 되겠네요. 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요? 신격호 회장은 그동안 보면은 두 아들을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의 지분도 같이 주고요. 두 사람 다 평사원으로 일본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했죠. 했고 그래서 같이 뭐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안 나는데. 한 살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일본 그룹을 지금 신동빈 동생한테 넘겨줌으로써 그룹을 이렇게 승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갖춰 왔었는데 이번에 형의 무슨 쿠데타라든지 그걸 또 하루 만에 쿠데타를 진압을 했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봤더니 또 뭐 단독 기사라고 그래가지고 났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에 있는 신격호 회장의 그 집무실 앞에서 뭐 10여일 동안 석고대죄를 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연 다음에 다시 장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말이 이제 석고대죄라는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대죄를 졌을 때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용서해달라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한두 번이 아니고 아버지를 꾸준히 찾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표현을 뭐 석고대죄라는 말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버지를 상당히 설득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격호 명예회장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그게요. 전에는 롯데그룹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장 지휘 이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현재 한국에는 롯데그룹이 뭐 약간의 뭐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령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좀 풍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세워서 건강이 완전치 않은 아버지를 내세워서 형이
뭐 쿠데타나 반란을 도모했다. 이런 식으로 예. 롯데 측 한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동생 측에서는 이게 공격을 받은 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네. 할 텐데 그럼 이 형제 간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건 결국은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건가요? 아버지는 그냥 계속 그대로 계시고 아버지가 예. 상당한 역할이 아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나중에 이제 우호주주가 얼마나 되니 뭐 이래서 표대결을 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어쨌든 장남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려고 했으면은 공식 발언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예. 내년 1월이 정기 주총인데 네. 아마 임시 주총을 할 거예요. 네. 롯데그룹 측은 예. 동생 측은 정기 이제 주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형 측은 본인이 뭐 주총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주총이 누구에 의해서든 예. 주총이 열리면 형 측은 거기 가서 네. 그리고 여전히 대주주니까 네. 일본 롯데홀딩스의 상당히 20% 정도 19%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주주 제안을 한다든지 거기서 뭐 이사를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네. 뭐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게 네.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 두고 봐야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주총은 열릴 것이고 네. 거기서 형 측과 동생 측이 예. 무슨 이사회 해임이라든지 이런 거 이사들 해임이라든지 네. 적법성 여부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사 교체권이라든지 예. 이런 걸 가지고 맞붙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표도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유리하네. 표 아무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 롯데그룹이요. 뭐 한국 내에서 상장돼 있는 거는 뭐 그렇지만 상장 안 되는 것들은 뭐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특히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볼까요? 자, 형 측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3분의 2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제 니케이 보도였죠. 네.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한 33% 가지고 있다. 자기는 한 2% 정도 가지고 있다. 네네. 본인은. 예. 나머지 우리 사주 같은 게 한 32% 있다. 네. 라는 게 형의 해석이거든요. 이거 합치면 67%입니다. 오, 절대적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네. 형 측은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동생 측은 또 달라요. 동생 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9쯤 예. 되고요. 예. 우리 사주가 12쯤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가 한 22 된다. 그것만 합쳐도 53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산수가 안 되는데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복잡한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생 측은 아버지 지분은 형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하고 형하고 다 합쳐서 예. 가도 네. 아버지 형 해봤자 한 47%밖에 안 된다. 아버지 형 합치면.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이 네. 동생 측에서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고 네네. 형 측은 그게 자기들한테 간다는 거고 그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언론이 너무 형제간의 대결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룹이 좀 안정이 되고 이게 우리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그룹이니까 좀 그런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언론이라는 게 무슨 뭐 갈등의 양상을 좀 좋아하는 속성이 여기서 언론은 있긴 하죠. 비평까지 하시면 그런 속성이 있긴 한데 예. 그러나 또 하는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왜 그러면 재벌들은 예. 상속 과정에서 항상 저렇게 그러니까요. 지분 싸움이나 이런 예. 그런 모양새를 거치지 않고는 못하나. 네. 그거 롯데만 그렇습니까? 뭐 현대도 예. 뭐 2000년에 그렇죠. 왕자의 난도 그렇고 금호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뭐 많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 기사를 한번 또 풀어주시는 걸로 저희가 모시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오늘은 더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찜통 같아요.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더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용돈이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힘들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이슈긴 합니다. 네,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게 SNS에서 봤을 때는 그 받는다는 사람이 준다는 사람들 10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줘야 받는 건데 어쨌든 받았을 때는 기뻐서 글을 많이 올리는 거고 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글을 안 올리는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2만 건, 그다음에 2만 건 이렇게 차이가 10배 이상 났는데 이게 시기별로 보면 1년에 4번 이제 용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데 1년에 4번이요? 네,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설날, 추석, 그다음에 이제 5월 가정의 달, 그다음에 연말 4번이고 또 이게 그러니까 준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4번이고요.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이 여름방학하고 또 학기 초인 3월, 9월 이렇게 3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아무래도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용돈을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받는다라는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자기가 받는다는 걸 또 이렇게 SNS에 올리는군요. 기뻐서 올리는 거죠, 뭐. 기뻐서. 네, 받는 기쁨? 예. 네. 혹시 이거 데이터가 약간 좀 그 젊은이들 위주로 SNS를 사용하니까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이건 뭐 학생들, 또 대학생들 중에 용돈 받는 이제 또 일부 대학생들이 올리는 글로 봐야겠죠. 예. 불로소득. 네. 근데 저희도 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 남편 용돈 10만 원 때문에 또 이혼이 되는 그런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사실 요새 그 남자분들이 이제 용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사님도요? 저는 아닌데 이게 사실 용돈을 탄다라는 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뭐 얼마 아침에 엄마가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통장이 이제 그 엄마 쪽에 있다 보니까 주도권이 글로 가면 내가 얼마 이상 돈을 썼을 때 허락을 받는다거나 남자 입장에서 또 얼마 이상 돈을 써서 혼난다거나 다 용돈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카드 쓰면은 바로 문자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제일 그래도 뭐 많은 세대들이 좀 불쌍하지만 40대 후반, 중반 정도 남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위로도 용돈 줘야 되고 밑으로도 용돈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위에 또 부모님들이 또 많이 아플 또 그런 나이고 시기가 되죠. 또 밑에 애들은 또 말 되게 안 듣고 공부하는데 학원은 간다고 돈은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들은 얘기는 한 50대가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이제 뭐 그렇게 되고 또 애들은 또 어찌됐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이 나니까 오히려 50대 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사님 요즘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시군요. 저는 뭐 아직 애도 어리고 부모님도 아직 계셔서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한테 여자한테 경제권이 이제 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실히 증명하고 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한테도 또 용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경제권이 좀 있는 그런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할아버지보다는 진짜 할머니들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에 대한 글이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엄마, 할머니, 아빠 요 순서로 올라와요. 네. 여성 파워가 센데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이기는 할 텐데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죠? 네. 그래서 뭐 긍정 비율을 뭐 굳이 이게 따질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엄마 또 할머니가 긍정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이 언니 오빠만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이 언니 오빠는 이제 그 정말 가족의 언니 오빠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언니보다 오빠가 좀 용돈을 많이 주는. 진짜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오빠에 대한 감정이 높게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오빠가 상대적으로 액수가 기대에 못 미쳐서 오빠가 준 게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고요. 감성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용돈도 사실 이게 그 학생들의 월급 같잖아요. 그런 날이 용돈 받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26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 월급날 다음 날이 25일이 보통이니까 26일 날 이제 그 다음 날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30일, 4일, 9일 요 순서인데 월초나 월 말에 아무래도 이게 분포가 돼 있고 그런데 용돈이 떨어졌다라는 날이 이제 또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14일 그리고 이제 23일 요때가 이제 용돈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라는 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애들이 조금 뭘 잘해서 용돈을 좀 더 준다거나 보너스를 주고 싶을 때는 14일하고 23일 날
요때 주면은 어쨌든 똑같은 이제 예. 주는 행위지만 더 생색을 낼 기쁨을 수가 2배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14일, 23일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표현을 달리 쓰시나요? 저는 생색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네. 하시는군요. 네. 야, 여기서 인성이 드러나네요. 네. 요즘 아이들은 근데 용돈을 어디다 많이 쓰나요? 전반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기, 이 스마트 전자기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이건 사실 요새 뭐 쓰기 나름이잖아요. 패션을 그렇죠. 뭐 완전히 이제 뭐 몇 개 사면 이제 용돈이 다 쓸 끝나죠. 정도의 그런 어떤 패션. 또 근데 이 저가의 그런 어떤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용돈이 생기면 이제 그런 브랜드들 옷을 많이 산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달 용돈으로 쓰기엔 부담되는 그런 기기 아이템들이긴 한데 모아서 이제 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올라왔고 태블릿 같은 거 사나요? 그렇죠. 예, 뭐 스마트폰도 뭐 사기도 하고 태블릿 같은 거 많이 사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두 가지 패션하고 이런 그 전자기기 딱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머지는 수수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특별히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시계열 분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계열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언제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겨울에 보통 옷들을 많이 좀 사 입는 것 같고요. 예, 요새 뭐 패딩 같은 거 한때 또 인기였거든요. 교복 위에 또 패딩 입는 게 또 유행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출시되는 그 시기, 그때 이제 애들은 또 이런 것들 빨리 먼저 사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이 강하다 보니까 인증샷도 올려야 되니까. 예, 늦게 사면 사실 살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이 전자기기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2010년부터 분석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용돈 언제 어디다 많이 2010년도에는 이제 노래방에 많이 갔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놀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애들이 많이 썼고 그 이후에 이제 패션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들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그 이후부터 많이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PC방 가서 예전에는 많이 썼다고 하고 편의점에서도 많이 쓴다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월등하게 패션과 전자기기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론, 아빠론 이런 게 있던데 대충 이해는 되는데. 네, 뭐 저는 이게 엄마 찬스, 뭐 아빠 찬스 이렇게라도 이제 쓸 수 있는 표현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회사로 치면 이제 가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걸 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카드가 있는 또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좀 미리 당겨서 이제 쓰는 걸 많이 쓴다고 하고 아빠론보다는 이제 엄마론을 많이 이제 이용한다라는 걸로 봐서 엄마가 더 대출을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경제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으니까 애들도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아빠가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제 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래가지고 전자기기들 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도 또 그만큼 나중에 덜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부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제관념이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이제 사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이들한테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금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오는 날이 이제 설날하고 연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돈을 받아서도 있지만 그때 돈이 또 많이 나가서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생기는 거고 용돈 기입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을 보이는 시기는 이제 5월하고 8월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돈을 이제 잘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8월은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잘 쓸까를 이제 고민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쓴다라는 거는 잘 쓰기 위해서 기입장을 쓰겠다라는 건 뭔가 잘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내가 돈을 얼마 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이제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진다는 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용돈과 관련해서 뭐 또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게 또 SNS 상에서 있나요? 네, 트위터 상에서 약간 이렇게 부적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이 있어요. 부적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자기 이제 지인들한테 막 IT를 하면 그때 이제 용돈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제 돈폭 터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용돈을 할머니나 이제 엄마가 이제 준다, 아빠가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있어서 요 그림을 막 IT를 많이 한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재밌는 그런 이제 일하죠.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누군가가 이걸로 우연히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좀 많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누가 좀 RT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분기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특히 이번 실적이 좀 부진한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많은데요. 제조업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